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인데도 민주주의자나 민족주의자로 또는 평화주의자로 위장한 세력과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이 뒷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북한처럼 내가 공산주의자다라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명쾌합니다, 입장이. 그러나 공산주의자인데 민주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민족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평화주의자의 가면을 쓴 자와 싸우려면은 우선 그 정체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치열한 사실 논쟁을 해야 되고 이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폭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됩니다. 사실로 싸워야 돼요. 때로는 신념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이럴 때에 지표가 되는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이 연설이 선전선동의 귀재인 공산주의자의 선전선동을 분쇄를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선동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위대한 선동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의 선동을 누른 이 연설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옮기면은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세력과 싸우는데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한국의 공산화를 막은 이 위대한 연설, 그것은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방송국 KBS를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귀국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제목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연설입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모든 정당과 정파를 통합한 범국민 조직으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이가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여기에 방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는 이승만을 조선인민공화국, 자기들이 멋대로 만든 거기 주석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공산당 눈에도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승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자기들이 만든 조직의 대표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승만은 좌우를 넘어서 절대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승만 박사는 자기를 추대하려고 했던 이 박헌영이 이끄는 공산당을 지목해 가지고 결별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산당은 대중조직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은 직계 조직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은 건국 과정에 공산당을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트루만 행정부도 아직은 소련이나 공산당과 대결하려는 그런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은 이 역사적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뭐라고 단정하느냐, 뭐라고 단죄하느냐, 반역자라고 합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사대주의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동가라고 해요.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소련 간첩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인간들이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명 파괴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연설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당에 가해진 정치 지도자가 한 발언 중에서 최고로 강경하고 선명한 연설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 극렬 분자들은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하여 다른 나라의 권리 범위 안으로 두어가지고 독립권을 영영 말살시키려고 주동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방송연설입니다. 이게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가지고 공산주의라는 명목을 빙자하여 국권을 없애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리 사욕을 취하고 부원낭술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가지고 동족을 위협하며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세인들에게 선전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니까 민심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고 하고 현혹시키는데 이 자들은 그 목적이 우리 독립국을 없애버리고 남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도 아주 우리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말이 이 말이죠.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킨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동은 공산주의자인데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다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개혁,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1945년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공산주의자란 말은 이게 한국에서는 원래 남북한 다 인기가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항상 민주주의를 끌고 오죠. 그러나 이승만 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한국 공산주의자의 약점 하나를 딱 잡아냅니다. 그 약점 하나를 파고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은 4대 매국노다, 민족 반역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당신 아직 공산 학정을 맛보기 전이니까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한국의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4대주의로 가고 그것은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게 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든다. 누구의 노예로 만드느냐? 바로 소련의 노예로 만든다. 그런 점에서 4대주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1945년 12월입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저희 조국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살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형용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서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결심이다. 이게 이 연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이자들은 공공연하게 스탈린 대원수라고 하고 공산주의자의 모국인, 본부인 러시아에 충성한다고 하고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자들은 한국인의 형용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소련 사람이다. 그럼 소련에 가서 충성을 다해야지 왜 한국에 와서 이런 분탕질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가지고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 나라를 세운다면은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산주의자를 민족 반역자, 사대주의자, 매국노라고 딱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헌정, 김일성이가 이끌던 당시의 남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당시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석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영국, 미국과 손을 잡고 나치 독일에 이겼습니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게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사실상 소련과 미국의 승리인데 어떻게 보면 소련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완전히 소련의 공산주의는 전성국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스탈린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승계를 했으나 아직 대소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공산주의의 약점을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사실이 이게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사 전체에서 그 순간에 공산주의를 이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은 지식인 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 1년 뒤에, 한 몇 년 뒤에 조지 오웰이 1984년을 통해서 비판하는데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이 순간 이승만의 입에서 나온 이 정도의 강경한 말로 공산주의를 비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공 지도자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원리, 전략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내용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은 그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의 선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설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부형이라도, 친아들이라도, 친조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서는 미움과 정오심이라든지 친하다든지 멀다든지 하는 것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이것을 대의멸친이라고 그러죠. 대의를 위해서는 친한 것 이런 거 별 신경 쓸 거 없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소한 것을 무시해야 된다. 대의멸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친부형이라도 친자식이라도
조카라도 공산주의자라면은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이게 좀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이 순간 북한에서는 교장이 초등학교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꼭 들었다가 내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는 이웃을 고발하는 이런 인간 파멸의 공산주의가 북한에 있으니까 그자들은 이렇게 원수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승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이 못 되는 법이다. 건설자가 바뀌든지 파괴자가 회개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완전한 협동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문명 파괴자로 본 겁니다. 공산당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는 문명 건설자다. 파괴자와 건설자와 협동이 될 수 없다. 한쪽이 바뀌어야 된다. 이 논리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 정책을 거부합니다. 당시에 미 군정은 미국 본국의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탓도 있고 해가지고 어찌하였든 한국에서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좌우 합작은 필연적으로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좌우 합작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주의는 호열자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관점이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유럽에서 특히 체코 같은 나라에서 좌우 합작 정부가 들었습니다. 좌우 합작 정부가 들었으면은 좌익은 군대, 경찰, 선전을 장악합니다. 이 선전 기능을 장악해요. 수상 이런 자리는 우파한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 수사권, 군인, 그리고 선전부를 장악한 이 좌익이 우익을 무력화시키고 공산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순간 좌우 합작을 거부하는 중요한 방침 하나를 결정하는데 유럽에서는 좌우 합작에 의해서 그 뒤에 속속 공산화로 넘어갔습니다. 이승만의 이 방침은 동구에서 좌우 합작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본 아주 예언자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큰 문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큰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종래는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두 나라가 나뉘어져서 동족 상쟁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결국은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향각처에 모든 애국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노력으로 단순한 민주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아주 예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동족 상쟁의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게 유교를 예언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남의 노예가 된다. 근데 유교가 낮지만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은 그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전략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반역자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원수로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급소를 얻어맞은 게 이제 공산당입니다. 박헌영이는 세계 민주주의 전선의 분열을 책동하는 파시스트 이승만 박사의 성명을 반박함이라는 아주 장문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표현은 극렬한데 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몇 달 전에 자기들이 이승만을 주석으로 초대해놓고 그 주석을 파시스트라고 욕하면 됩니까? 자, 일주일 뒤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승만의 그 위대한 연설 일주일 뒤에, 그 12월 26일입니다.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외상회담을 해가지고 남북한에 대한 5년 기한의 신탁통치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김구, 이 우파,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파가 민족진영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진영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킵니다.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박헌영이가 이끄는 이 조선공산당은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소련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아직 지령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을 찾아갑니다. 지침을 받으려고. 영사관 쪽도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박헌영이는 비밀리에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등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간부들과 만납니다. 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남한의 민심이 굉장하다, 분노하고 있다, 이거 우리도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김일성이도 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령을 못 받았으니까요. 이때 모스크바에 갔던 북한 주둔 소련군 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받은 지침을 하더랍니다. 신탁통치를 지지하라. 신탁통치를 지지하라. 박헌영은 그 지침을 가지고 1946년 1월 1일 밤 평양을 출발해가지고 2일 새벽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조선공산당 이름으로 모스크바 협정, 즉 신탁통치 지지 성명을 냅니다. 이것이 완전히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 됐습니다. 90% 이상이 반대하는 신탁통치를 공산당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성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이승만 등 이 우파가 민족진영이고 저 좌파는 사대주의자다, 그야말로 매국노다 하는 이런 인상. 그래서 그때부터 빨갱이란 말이 사람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승만이 방송을 통해서 저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매국노라고 딱 규정을 했던 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민심과 정반대로 가서 소련의 심부름꾼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폭로하는 결정적 패착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이런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결정적 실수, 패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좌익은 매국 세력이 되고 우익은 민족 진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면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핵무장은 벌써 해놨을 겁니다. 해놓지 않았다면 미국한테 전술핵 재배치해달라. 그거 보면 우리가 자유적 핵무장해서 1년 안으로 수십 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미국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 공격에 우리 국군이 앞장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미국은 우리를 지원만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이 결정적 연설, 핵심은 공산당을 원수로 대하라. 이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승만의 이 위대한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위대하죠. 이것을 곱씹으면서 활로를 찾고 미래를 낙관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